미쳤나봐. 정말 한국은 돈이 남아도나봐. 이게 가능한 거야?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인 모니카입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원대한 목표가 생겼다고 할까요? 같은 지구상이지만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 덕분에 많이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0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며 좋은 소식이 있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신나하는 모습으로 말을 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집에 도착해서 식사하며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남편이 이렇게나 신나서 흥분할 정도면 정말 좋은 일인가 보다 했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놓고 남편은 활짝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는 거야 라고 물었죠. 남편은 어쩌면 내가 한국으로 파견 갈 수도 있다며 정말 좋아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생활비를 아껴 써가는 입장이라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랍시고 기쁘게 말하던 남편은 저의 떨떠름한 표정을 보더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며 진지한 말투로 변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지만 잘 모르는 곳이고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로 좋은지는 와닿지 않더군요. 다음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솔직히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싫다는 의미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절대로 반대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가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기회는 굉장한 축복이니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고 그런 친구들의 눈빛을 보니 기분은 좋더군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한국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듯 했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도대체 한국에 가면 뭐가 좋은 거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일단 한국은 콜롬비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며 회사에서 파견으로 가는 거면 주거비도 해결될 거고 자녀 교육 문제도 회사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 아니겠냐며 급여도 늘어날 것이고 회사에서 주거비와 자녀 학비 등은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모로 좋은 것이 아니겠냐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것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독일이나 미국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지 한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서 바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편과도 대화해봤을 때 한국에 다녀오는 게 추후에 높은 자리로의 승진을 할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다녀오면 승진 기회가 높은 게 아니라 해외에 파견 근무를 다녀오면 가산점이 붙는 시스템인데 이왕 해외에 다녀올 상황이면 한국같이 선진국에 다녀오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아냐며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이렇게나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딸 희린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희린에게 한국에 가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물었어요. 희린은 대단한 감정의 변화 없이 나도 한국에 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가 한국행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2년 동안 한국으로 파견 발령을 받았고 먼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 남아서 주택을 처분하는 문제와 고인의 전학 문제 등 서류상으로 처리할 일을 마무리하고 한 달 뒤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파리나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처럼 큰 공항이 있는 곳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역시나 경유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서 비행기 탑승 시간만 20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힘든 여정을 떠나기는 부담되고 이왕 다른 나라를 거쳐가야 하는 상황에 독일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은 어떤 모습인지 여행 겸 구경하자는 심정으로 독일에서 2박 체류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딸 희린과 함께 독일을 짧게 구경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독일에 잠시 돌아다니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아주 짧은 2박의 일정이었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가 콜롬비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남편이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면 노후에는 독일에 와서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 보였던 독일과 비교해서 한국에 가면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수 없는 일이라서 한국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2년은 금방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유럽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 공항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선진국의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주변에서 한국에 간다며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말들과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2년을 살 수 있다고 중학생 딸인 희린보다 제가 더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독일은 유럽풍의 분위기에 선진국의 느낌이 났다면 한국은 미래 도시 같은 분위기에 선진국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려준 대로 대중교통을 타야 했고 저희가 앞으로 살게 될 한국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티켓표를 샀습니다. 이런 과정도 너무나 간편했고 어렵지 않게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희린과 나란히 앉아서 나름대로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침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게 버스는 출발했고 천천히 공항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다리가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도 않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다리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살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버스가 다리를 건너는 중간에도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은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다리를 지나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서 사고가 나서 무너지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냐는 쓸데없는 걱정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돈이 이렇게나 남아돌아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건가라는 쓸데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의 엄청난 모습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천대교를 건너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촌뜨기가 서울의 상경한 기분이라고 표현하면 딱 들어맞는 한국식 표현이네요. 그렇게 엄청난 다리를 건너며 감탄하고 있었고 다리를 다 건너오자 바로 오른쪽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멋진 도시가 보였습니다. 바다 앞에 멋들어지게 들어선 도시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한국 도시의 첫인상이었죠. 독일에서 받았던 깊은 감명도 모두 있고 한국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던 동쪽 끝의 나라가 이렇게나 엄청난 꽃이었다니. 그동안 내가 살림만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볼 줄 몰랐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이상하게 자꾸만 제가 봤던 그 도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서 정차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바로 여기가 내가 2년간 지낼 곳이구나. 그리고 구글 지도를 통해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 거실은 굉장히 넓은 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볼 수 있었고 그 앞에는 거대한 공원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주할 집 외관은 아주 부자들만 살 수 있을 법한 깔끔한 외관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간다며 한때나마 걱정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게다가 집안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견고함이 느껴졌고 아늑함, 안전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잘 도착했다고 말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저의 반응을 보고 남편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희린도 한국은 정말 좋은 것 같다며 미소도 지었고요. 일단 감탄은 그만하기로 하고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서 주변의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저는 너무나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서 걱정했던 것 하나가 예전에 중국에 잠시 살았던 친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며 중국에서 온갖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며 그 궤도를 지나쳐서 불편한 채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괜히 와서 장난을 치고 가는 어린애들도 많았는데 한두 번은 그러려니 넘어가도 그게 매일 지속되다 보니 스트레스였다고 했거든요. 한국인들만 있는 마트에 가서 저도 그런 짓궂은 일들을 당할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마트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곳에 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유럽 출신이나 미국 출신들이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금발에 파라는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도 금발에 파란 눈이 신기해서 노골적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는데 아주 먼 과거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한국에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채고 한국의 자리를 잡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 번 나는 그동안 정말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이런 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쁘고 좋은 것과는 별개로 희린이 과연 한국 여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희린은 근처의 국제학교에 진학했고 학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표정이 다양하지 않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웃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돌림도 좋은 나라에 와서 사는 것에 만족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린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방에서 몰래 울고 있었고요. 빨래한다며 지나가다가 조금 열린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 틀림없고 딸의 우는 모습을 본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당장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물었고 희리는 한참 동안 말은 하지 않더군요. 말하기 싫다면서요. 저는 속이 탔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단 희린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희린은 잠시 뒤 마음이 정리되면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희린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린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년에 콜롬비아로 돌아가는 게 맞아라고 묻더군요. 저는 희린이 하루빨리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고 가능하면 6개월 뒤에도 돌아갈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희린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6개월도 못 버틸 만큼 힘든 건가? 정말 남편과 나의 욕심으로 이렇게 딸이 힘든 줄도 몰랐다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희린은 조금 뒤 진정하더니 꼭 콜롬비아로 돌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돌아가긴 돌아갈 텐데 왜? 라고 물었고 희린은 요즘 가끔씩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일단 최소한 나쁜 일로 우는 것은 아니라서 마음이 놓이더군요. 엄마가 너무 놀랐다고 말하며 희린과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희린은 그동안 숨기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콜롬비아의 학교에서 왕따에 가까웠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차마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오니 친구들도 너무 상냥하고 잘 대해준다며 친한 친구까지 생겼는데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 집에 오면 언젠가는 이런 생활도 끝이구나. 다시 콜롬비아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즐거운 날들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집에만 있으면 한없이 슬프다는 거예요. 일단 딸이 콜롬비아 학교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랐던 것도 미안했고 그리고 한국을 이렇게나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도 될 수 있으면 한국에 남아서 살고 싶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식사를 하며 우리가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물면서 생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희린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몰랐던 사실에 깜짝 놀랐고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이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딸이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란 것도 알았죠.
남편은 일단 남은 인기인 2년이 끝나면 2년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한국으로의 완전한 이주를 위해 노력하면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도린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된 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희린도 한국인 친구들과 너무나 대화도 잘 되고,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안다며 콜롬비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간절히 한국으로의 이주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학병원 수술실 안교수로 보이는 남성이 수술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하며 교수를 부축하는데요. 교수는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와중에 수술 마무리 단계의 환자는 계속 피를 쏟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나섰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의학을 배우고 있는 휴스턴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제겐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 친구 광희입니다. 녀석과의 인연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막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의사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을 TV에서 봤고 그들의 사명감 있는 모습에 매료됐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꿈꾸던 멋진 모습은 적어도 의대에는 없었습니다. 수업의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찬데 온종일 과제는 뭐가 그리 많은지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나날로 보냈었죠. 이렇다 보니 제 몰골은 갈수록 망가져 갔는데요. 어느 날은 커피와 함께 강의실을 이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학과의 동기가 저를 보며 좀비가 나타났다며 피하는 장난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던 제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우리 학과에 교환 학생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제겐 교환 학생 같은 건 관심사가 아니었죠. 당시에 제게 가장 큰 관심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환 학생으로 왔던 광희가 자기소개하던 첫날, 해주었던 이야기는 잊고 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었는데요. 저와 같은 이유로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이런 광희에게 친구로서 호감이 생긴 저는 먼저 광희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친하게 지내려 노력했는데요. 광희의 성격은 모난 부분 없이 남자다운 녀석이었고 친해지기 쉬운 성격을 가진 재미난 친구였기에 저희는 비교적 쉽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희가 유독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광희보다 먼저 교환 학생으로 왔던 중국인 동기 웨이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웨이츠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다른 동기들은 웨이츠를 아주 싫어했죠. 어차피 학과 특성상 몇몇 동기를 빼고는 다른 동기들과 어울려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에 동기들이 웨이츠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몇몇 동기들이 웨이츠를 싫어하던 이유가 동양인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습니다. 광희는 이런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웨이츠를 챙겨주며 친하게 지내려 했던 것이죠. 광희와 친하게 지냈던 저는 덩달아 웨이치와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동기들의 색안경은 벗겨지지 않고 놀림은 갈수록 심해졌었습니다. 하지만 광희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보단 재치 있게 맞받아쳐 주었는데요. 어떨 때는 눈을 쫙 찢어 보이는 녀석을 보며 자신이 옛날에 보았던 우습게 생긴 캐릭터를 닮았다고 말하며 깔깔거리고 웃어주었죠. 유치한 인종차별에 광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치자 흥미를 잃은 동기들은 이번엔 웨이치에게 그런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광희가 나서서 도와주었기에 동기들은 두 동양인에게 금방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웨이치는 광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이 함께 과제를 하거나 밥을 먹는 날에 잠시 광희가 자리를 비우면 한국인들은 솔직히 차별받아도 마땅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곤 했는데요.
사실 웨이치는 그나마 광희 덕분에 차별을 적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차별을 받았던 것이 웨이치였거든요. 심지어 몇몇 교수님들조차 인종차별의 멘트를 날리고는 하셨는데 광희가 나서서 차별적인 멘트라고 상기시켜준 덕분에 대학교 차원에서 주의를 받게 되셨거든요. 아마 웨이치가 없었다면 광희는 차별도 받지 않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광희가 많이 없애주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광희가 웨이치와 어울려 놀기에 둘을 한데 묶어 차별했던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광희 또한 모를 일 없었을 것임에도 뒤에서 단 한 번도 제게 웨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웨이치는 언제나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던 광희의 뒷담화를 했던 것이죠. 웨이치가 광희의 뒷담화를 할 때마다 저는 광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웨이치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온 녀석이 까불고 다니니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죠. 웨이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통을 느끼며 이기적인 중국인과 손절을 마음먹고 광우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광희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웃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 이게 광희의 장점이자 큰 단점이었는데요. 아무리 자신에게 선을 넘는 일을 하더라도 사과 한 번이면 전부 용서해주는 답답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이런 광희가 웨이치와 크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실습을 위해 교수님 한 분과 5명의 학생이 수술실로 모였었습니다. 실습은 자주 나와보았지만 대부분 더미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긴장했었는데요. 수술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저희의 앞에 휑한 눈을 하신 교수님이 터덜터덜 걸어오셨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잠이 부족한데 그 교수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였죠. 교수님은 형식적인 안내를 해주고 끝까지 두 눈 똑바로 뜨라는 조언을 해준 뒤 학생들에게 히포크테라스 선서를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이 히포크테라스 선서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피곤함에도 의대생들 한 명 한 명씩의 눈을 마주쳐 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우면서도 안타깝더군요. 학생들이 선언을 마치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내린 뒤 본인도 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가리키며 환자의 병명에 관해 다시 설명해 주었는데요. 힘든 수업과 숱한 과제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실습을 나와서 보는 건 또 색다른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차근차근 수술을 이어나갔는데요. 교수님의 수술을 직접 보게 되자 이론과 실제 수술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부 실습도 해본 저였기에 언제든 수술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관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죠. 제가 과연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을 때 교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마저 느꼈죠. 그런 생각들로 나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던 와중 수술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봉합만 하면 끝나는 단계였죠. 그런데 칼을 든 교수님께서 갑자기 환자를 보던 시선을 허공으로 옮겼는데요. 무언가 설명을 빼먹으셨나라고 생각하던 순간 교수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깜짝 놀란 저희는 당장 교수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드렸는데요. 교수님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환자의 수술 부위는 조금씩 출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수술에서 갑자기 출혈이라니. 저를 포함해 함께 들어와 있던 의료진들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재빠르게 다른 교수를 모시러 가긴 했지만 문제는 환자의 징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더욱 절망적인 것은 간단한 수술이었기에 수술실에는 충분한 혈액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혈액팩을 가지러 뛰어갔지만 환자의 맥박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출혈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당장 출혈 부위를 찾지 않으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실습생인 저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질 못했는데요. 아직 의료면허가 없는 저희로선 환자에게 손을 떼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한다 해도 멋대로 환자를 건드리는 행위를 했다간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를 일이었고요. 저희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환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광희가 덤덤히 환자의 앞에 섰는데요. 그저 벌벌 떨고만 있던 우리에게 뭐라도 해보자며 독려했죠. 저는 그런 광희를 말리고 싶었지만 사명감으로 가득한 광희의 표정을 보자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광희도 사람이고 이제 막 학생인지라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는데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그마한 훈수조차 두지 않는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광우는 홀로 외롭고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죠. 결국 광우는 환자의 출혈 부위를 찾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었고 더 이상 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교수님을 부르러 갔던 동기 녀석이 다른 교수님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왔는데요. 교수님은 일단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한 뒤 광희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호를 주면 바로 손가락을 떼라고 했죠. 교수님은 광희의 손가락이 있던 곳에 자신 손가락을 가져다 댔고 서둘러 출혈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증상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마침 간호사 선생님이 혈액팩을 가지고 와서 환자에게 수혈을 해주고 위급한 상황을 넘겼죠. 그러면서 용기를 낸 광희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면 눈앞에 환자를 위해 앞뒤 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변호 덕분에 광우는 이번 일에 대한 징계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웨이치와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죠.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던 동기들이 광희의 활약에 모두 찬사를 보냈는데요. 심지어 자신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진심을 다해 광희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웨이츠에겐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가 있는 앞에서 그 정도는 본인도 할 수 있었다는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서는 광희가 잘못된 것이라며 매도했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호주 최고 명문대의 교환학생으로 왔다는 녀석이 다른 이에게 존경을 표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죠.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동기가 웨이치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동기들의 행동에 당황한 웨이치의 표정을 보자 저는 속이 후련해지는 듯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웨이치를 감쌀 광희를 생각하니 아찔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그 광희조차 참지 않았죠. 앞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너보다 내가 나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동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떤 두려움과 싸워가며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웨이치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친 광어의 모습에 웨이치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는데요. 그리곤 그런 웨이치에게 광희는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듯 다시는 말도 걸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웨이치는 쥐죽은 듯 학교에 다녔고 광우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지던트가 된 지금 세상 그때 광희가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다시금 생각이 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 이야기를 나누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